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 다 보셨다고 감안하고 갈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네 가지 제도가 있어요.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4개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년간 출제가 안 된 게 바로 CBS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데는 기본으로 일단 약간 감초처럼 들어가요. 왜냐면 모든 예산제도 기초가 된다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탑다운에 대한 뭐든 관련돼서 결과지향 예산제도 MPB에 속하는 거죠. 참여장 예산제도 최근 출제된 바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묶어서 보세요. 그러면 예산제도 운영에서는 목적이 뭐냐? 예산 정향이라 그래요. 통제에 맞출 거냐, 관리에 맞출 거냐, 계획 합리성에 맞출 거냐. 일단 3개. 나중에 감축 관리가 추가되죠. 그 다음에 결과지향적 관리, 결과지향 관리. 그래서 관리 파트에 구성과지, 신성과지, 감축 관리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액 뭔지에 따라서 일단 예산 분리를 뭘로 할 거냐, 기본 단위를 뭘로 할 거냐, 예산 구조, 편성 구조에서 품목별로 분리하면 통제가 쉬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각 라인에 사용하는, 계산에 사용하는 아이템별로 분류 편성한 예산 시스템입니다. 자, 품목별로 분류다 보니까 회계 책임 명확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투입장이에요. 인건비 얼마, 비통구입비 얼마, 중장비 리스비 얼마,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한다 그러면 리스 중장비 일단 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콘 원료 같은 것 구입해야 되겠죠. 각각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느 사업에 쓴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투입 중심이다 보니까 자 결과 정보가 없죠. 사업의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투입과 산출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 효율성, 능률성이고, 그래서 효과, 결과는 실효성이 높았어?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명령 교과서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표현은 안 적혀 있고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돼요. 품목별로 분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특징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PBS인데요. 참고로 LRBS는 1922년도에 예산회계법이 미국에서 도입되면서 바로 들어온 제도가 이 제도예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다. 자, 뉴욕시 리치먼드구에서 도입했고, 그 다음에 1차 후보위원회에서 제안했고, 트루만 대통령 때 도입된, 수용된, 이게 이제, 요겁니다. 자, 도입된 게 PBS예요. 그러면 관리장인데 가장 먼저 뭘 만들까요? 퍼포먼스 단위를 먼저 선정해요. 그리고 자 해당 성과 단위원가의 사업량 곱하면 성과 단위 예산액이 되겠죠. 여기 도로 포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왕복 4차선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5천만 원이 단위원가로 나왔습니다. 총 2km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을 책정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성과제산제도고요. 성과단위 최종 산출물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시간당 바꿔봅시다. 방범 수찰할 때 시간당 1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20시간을 순찰했어요. 그러면 예산액 이렇게 책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류 편성하는 게 바로 PBS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요 사업에 쓰였구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예산과 계획 연계도 용이해요.
지금 5년간 총 300km를 포장해야 돼요. 포장할 대상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5년이니까 매년 60km씩 5년이죠. 그러면 여기다 단용가를 곱하면 매해 예산액이 나오겠죠. 예산과 계획경계가 사업계획경계가 용이해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투입과 산출이 나왔죠. 투입과 산출이 나왔죠. 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야, 유사 업무의 경우는 자, 전년 대비 보니까 너는 작년에 100만 원이었잖아. 20%가 증액됐네, 단용가가. 근데 비슷한 업무에 저쪽 붙여보니까 3.7%만 증액됐거든. 단용가 증가했거든? 너네들 무슨 용가리 똥 빼라고 이렇게 마구마구 단위용가를 높여잡냐고. 이것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과 예산 연계도 용이해져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예산서 백날 들춰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설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단용가 선정을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상담의 경우는 성과 단위를 상담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 칩시다. 근데 상담할 때마다 그 단위원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한 사람당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글쎄요. 시간당으로 잡아야 될까? 참 모호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예를 든 거는 완결된 성과 단위라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권 때 농림부하고 국방부 일부에 이 방식을 정했어요. 농림부라면 품종개량 사업이다, 경제정리 사업이다, 딱딱 나오죠? 국방부는 뭐 예를 들어서 무기 도입이다, 혹은 뭐 대대 중심으로 대대 운영비,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뭐랄까, 기동대 운영 방식, 기동대 예산액은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방부하고 농림부 정도 도입됐고, 문체부, 보건복지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구체적 내용을 본다면 아까 언급해 드렸죠. 테니싱교육개발공사에서 사용했고, 요건 까먹더라도 요거는 꼭 써주세요. 1차 후연의 공고. 혹시 여러분 미국의 뭐 헐리우드 가보면요, 액션 할 때 후보댐에서 촬영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댐이라는데, 후보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에 불을 붙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가 퇴직한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후보하고 카터가 있어요. 둘 다 현직에 욕 바가지로 먹었다가 나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는데, 후보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이 사람은 초당파적 협력을 끌어냈고 1차 후보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거의 수용됐어요. 트루만 대통령 때. 그래서 이 두 개는 출제되면 꼭 언급해 주세요. 그 다음 특징, 관리장이죠. 자,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키워드를 문자로 옮기는 연습이겠죠. 키워드 그대로 쓰면은 좀 많진 않지만 우리가 앞에 운영 방식을 썼죠. 그래서 그 두 줄을 쓴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점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년 대비 단가 몇 프로 증액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혹은 전년 대비 도로포장사업 몇 프로 증액 이렇게 갑니다. 점증적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해당 사업 단위원가란다. 해당 성과 단위를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따라 책임은 분산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 단위로 완결된 업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하다고 동질적이며, 영속성은 뭐냐면 한 해 뒤에 쓸 단위가 아니라 이게 계속되는 10년, 20년 지나도 그 단위를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도로 포장한다, 뭐 2차선 기준, 편도 2차선 기준 얼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안 써도 상관없지만 언급해 주는 게 이것도 알아 하겠죠? 그 정도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앞에 가볍게 잡은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꼭꼭꼭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장 만들어서 하나 정리해 두세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문제가 있었죠. 왜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나온 것, 자, 기획지향 예산 제도로 나온 게 플랜을 잡습니다. 플랜은 보통 10년 이상 단위로 나오고요. 프로그램 잡습니다. 프로그램 중기, 3년, 5년, 한국 5년짜리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년짜리 예산. 장기 기획을 중기 실행 계획을 통해서 1년짜리 예산과 연계시킨다. 이게 PPP 시스템이에요. 자, 프로그램은 다시 분류를 합니다.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소득증대 프로그램이다. 그 아래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쌀 증산 프로그램이다. 자, 쌀 증산에서 엘리먼트, 품종 개량 사업이다, 저수익 축조 사업이다, 경지 정리 사업이다. 그래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 앞에 꼭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잡습니다. 칸 보면 목표, 목적, 수단, 목적, 수단, 목표, 수단 관계죠. 합리성의 기본 전제죠. 목표 수단의 연쇄 관계. 얘가 원인되면 쌀 증산 이루어지고 결과. 얘가 원인돼서 이 결과 나오겠죠. 인과관계 연쇄로 돼 있고요. 목표 수단 연쇄. 합리성의 기본 틀이니까 이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주관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 포장 사업을 한다. 아, 이 도로 포장 사업이 이걸 위해서 하는 거구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까지 쭉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BC 분석을 합니다. 베네피트, 이익이죠, 편익이죠, 코스트, 얼마 들어가서 얼마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했는데요. 이게 총 내구연한 20년, 20년간에 들어가는 올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매년 관리비용 나오죠. 그래서 20년간의 총 코스트를 더해서 20년간 이 도로 이용을 통해서 얻는 편익이 있겠죠. 사회적 편익을 다 더해서 뺀 게 0보다 크면 이 사업 타당한 사업이겠죠. 이게 순현재가치법이에요. 나눴을 때는 1보다 커야겠죠. 이게 비용 편익 비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IR법이 있는데 일단 그렇다 치자. 예컨대 이걸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각의. 근데 총 예산액이 제한되겠죠. 그러면 어떡하죠? NPV가 큰 것 혹은 비용 편익 비율이 큰 거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큰 거를 위주로 선정한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까지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운영하는 게 PPP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은 누가 할까요? 자, 성과 단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PBS라면 이쪽은 자, 기재부에서 혹은 각 부처에서 장관 밑에 스텝이 있겠죠. 여기서 잡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향식이면서도 직권적이죠. 직권화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BC 분석을 한다 그랬는데요.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면 좋은데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계량하고 곤란하다는 기술적인 한계가 나와요. 참고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MBO 방식이 나옵니다. MBO가 나와요. 그러면 랜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시, 아인슈타인, 에로 다 여기 있었던 교수들이고요. 자, 국방부설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웬만한 게임 이론 같은 것, 분석 기법들 거의 다 나왔어요. 맥나라마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했어요. 여기에서 나왔던 기법들, OR과 SA 같은 관리기법 발달이 이걸 가능케 해줬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PBS를 사용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 이때는 여전히 뭔가 좀 2% 부족? 컴퓨터 시스템 발달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 싶었지만 그닥 활용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텝이 주도한다 그랬죠. 기획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전문가들이 자 할인율을 몇 프로 잡았다. 그럼 근거는 뭐다? 막
분석이 막 들어가요.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다 필요 없고 품목별 예산 갖고 와봐. 그거는 금방 이해되거든요. 아니면 이걸 갖고 오나 얘를 갖고 와봐. 그런 식으로 입법부에서 예산 심의 이게 잘 안 되고요. 반발이 커지면서 도입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성 요소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특징을 뽑아야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겠죠. 측정 가능 서비스 목표가 먼저 나와야 돼요. 목표와 대안이 나오죠. 대안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BC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1년짜리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5년, 우리나라 5년이라고 했죠. 단연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당근 수반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자, 계획지향적입니다. 합리적 예산 모형에 들어갑니다. 계량 분석을 강조합니다. 이걸 통해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둘이 같이 연결되긴 하지만 일단 두 개면 좀 생뚱맞잖아요. 세 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징 잡으시면 돼. 특징으로부터 장단점이 나오죠. 강화. 이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직권화되어 있죠? 그리고 얘가 가능하죠. 문제가 직권화가 초래되고 이것 때문에 얘가 배제됩니다.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 이거는 합리성의 일반적인 제약 조건이죠. 자, 이걸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까 얘랑 결합되면서 정치관이 배제돼요. 예산 배정의 정치성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의회주의 약화와 예산에 대한 통제 곤란, 그리고 결국은 정치인들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길종 문제가 있어요. 계량 분석이 안 되면 과다한 이런 분석 서류들이 나오고요. 간접 비교 문제가 일단 추가되는데 얘는 뭐냐? 이렇게 봅시다. 새만금호 사업이에요. 보통 재명령 교과서는 그 챌린저 사업과 보이저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거든요. 우주선 발사대가 있어요. 이 운영은 나사에서 운영하겠죠? 그러면 보이저든 챌린저든 슉 발사하겠죠. 보이저 사업과 챌린저 사업이 있는데요. 둘 다 이걸 사용하죠. 얘가 간접이에요. 그러면 이 발사대 운영, 나사 이 발사대 운영 비용을 이 각각 사업에 어떻게 배정할 거냐 문제가 간접비 배분 문제예요. 새만금호 사업인데 초기에는 이걸 농지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워낙 타당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구역 나눠가지고 농업용지, 도시용지에다가 그다음에 또 환경, 쫙쫙 있는 환경, 복합시설단지라든지 공업용지도 있어요. 막 나오는데 자,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크게 우리가 보면은 물매공사 사업 있고요. 요런 갑니다. 근데 자, 이 물매공사는 여기에 식수 공급에다가 요건 간접적으로 양식했네. 이렇게 가겠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 둘, 세 사업만 봅시다. 세 사업은 요걸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매공사 비용은 각각 얼마로 배정하는 게 타당할까요?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두 개만 놓고 봅시다. 농업용지 조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5조 원의 편익이 나온다. 얘는 10조 원의 편익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 비용이 코스트가 이 농업용 조성에서 코스트가 3조가 나온다. 얘가 6조가 나온다. 근데 이 총 공사비가 5조다. 근데 매일 공급하는 양이 6조다. 공급하는 양이 얘가 4억 톤. 얘가 2억 톤 공급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 비용은 자 4대 2로 배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4조에다가 2조가 돼야겠죠. 근데 딱 보면 사업 타당성 없네요. 근데 4조에서 1조 5천억을 이렇게 2조 5천을 집어넣으면 4조 5천억 5조라 칩시다. 그러면 간접비를 이렇게 배분해버리면 1조 5천, 4조 5천 들어가
1조 4조 5천 들어갔죠? 그러면 둘 다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얘를 멋대로 주관적으로 배분했을 때. 간접 배분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할까? 예산 합리성이라는 게 사실상 그 경우 어렵게 되는 거죠. 답안지는 간접 배분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네, MBO 말씀드렸죠. 자, 이런 한계가 나왔었는데요. 70년대 가면 감축관리가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감축관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가장 먼저 의사결정 단위를 잡아요. 여기서 카테고리, 서브카테고리, 엘리먼트를 잡았죠. 성과 단위를 먼저 잡아야죠. 이쪽 의사결정 단위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이 가는데 예컨대 자, P를 알아두시고요. 카터 대통령에서 연방정부에 도입됐어요. 자, 앞에 존슨, 그 다음에 엠비오는 닉슨, 얘는 트루만, 존슨, 엠비오, 닉슨, JPB 카터입니다. 자, 여기서 요건데요. 잡을 때 이걸 먼저 선정해요.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 단위는 조직 단위로 잡을 수도 있겠고 사업 단위로 잡을 수도 있겠고 기능별로 잡는 것도 가능해요. 사업보다 조금 큰 단위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적용하기 힘든 분야가 있는데 이 경우 조직 단위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적 적용 가능해요. 요거 아닌데? 요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단위별로 패키지를 만들어요. 요거 아닙니다. 패키지를 만들어요.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사업 대안 패키지하고 증액 대안 패키지 두 개로 만들어요. 자, 대안별 증액입니다. 대안별 증액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사업 대안 패키지는 BC 분석 등을 통해서 자원부를 결정하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이라고 칩시다. 그럼 도서관 운영비 건립. 작년까지 일단 순차별로 구마다 도서관을 건립해왔는데 가정합시다. 가정. 경기도가 32개 기초에다가 군립도서관 32개 중에서 10 빼고 군에서 경기도가 군립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업을 한다 칩시다. 작년에 이 정도 규모로 했어요. 자, 얘가 50억 규모, 30억 규모라 칩시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멀티미디어 관도 있어야 되니까 30억을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40억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30억 잡읍시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의 남은 거 맞아? 최소한의 요 정도 기능만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20억 규모라 칩시다. 예산이 좀 충분하면 블링블링하게 하고 싶어요. 60억 규모로 하고 싶어요. 얘가 점감 패키지, 현순 패키지, 증액 패키지예요. 점감 패키지는 20억이 되겠죠. 현수는 플러스 10억이죠. 10억이죠. 그 다음에 점등 패키지는 30억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자, 요렇게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A1, A2, A3. 자, 사업 대안 패키지는 A, B, C 세 사업 대안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대안마다 증액 대안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자, 일단 A1을 먼저 A2가 우선순위 높았어요. B1, 그 다음에 C1,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C2, B3, C3까지 나왔다 칩시다. 근데 각각이 아까 20억이었고 10억이었고 얘가 30억이었고 얘가 20억, 얘가 30억이었죠. 얘가 10억, 20억 보자. 자, 총 가용 재원이 150억이라 칩시다. 예스 잘리네요. 밑에 거 안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결정하면 합리 모형이 된다는 거 맞지만 사실 이렇게 대한 패키지로 증액된 패키지로 우선 잡으면 이거는 꼭 하는 거죠. 꼭 하는 거고 나머지 어디까지 더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운영은 90% 베이스드 예산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대충 어떤 식인지 아시겠어요? 요걸 제가 그린다는 거 깜빡했네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보자. 자, 합리모형에 속해요. 근데 쉬크는 가장 합리모형에 가깝다. 왜? PPB에서 BC 분석에서 분석을 통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만 이거를 검토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가는 거지 뭐. 그쵸? 매몰병 때문에 다시 사업을 폐지하지도 않겠지 뭐. 라고 돼버려요. 얘들은 점증 모형에 속하는데 얘는 합리모형에 들어가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만 있습니다. 얘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 검토해요.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자, 나무를 어느 정도 크기로 운영할까요? 했을 때 아니, 점감을 인정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 밑둥부터, 왜? 나무를 밑둥 잘라버릴 수 있다. 제로부터 검토한다. 이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만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로 베이스드 예산이에요. 그러면 자, 신규 사업, 기존 사업 모두 봅니다. 따라서 모든 대안을 다 비교 검토한다. 합리 모형에 가장 적합한, 가장 가까운 제도다라고 평가되는 거고, 자, 얘를 강조합니다. BC 분석도 있지만, 자, 랭킹을 잡아요. BC 분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량 분석이죠. 근데 우선순위 잡을 때는 해당 담당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주관식이고 얘는 객관식에 가까운 시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PPS와 달리 주관적 판단에 의존합니다. BC 분석이 있지만 증액되는 패키지로 마지막 결정하니까 그래요. 주감시사는 모두 다 비교 분석, 포괄 분석,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참여장을 주의하세요. 국민 참여 아닙니다. 해당 담당자가 요걸 만들어요. 담당자가 예산 편성에 적극 개입하는 거죠. 상향 참여를 통해 예산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획 기능은 분산돼요. 책임도 분산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선순위 결정. 원래 의미에서 이걸 가지고 요걸 잡기 때문에 한계적 분석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한계적 분석은 정년도 100억 했어요. 그러면 90에서 110억 이 내에서, 이 한계 내에서 검토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PPS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를 봐요.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에 국한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요거. 근데 얘는 BC 분석도 있지만 요거죠. 우선순위 결정할 때 요걸로 간다 그랬죠? 장점, 단점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정치인들 반발로 실패했다면은 담당자들, 자,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패키지 만들고 우선 잡아가지고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올리래. 짜증. 엄청난 문서 작업이 소요돼요. 이 문서 작업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료들 반발로 저항으로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축관리에 관련된 선셋로가 있죠. 일몰법. 둥그레가 떴습니다. 기관 조직일 수도 있겠고요. 사업일 수도 있겠고요. 규제일 수도 있겠고 주소가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해가 한번 뜨면 이게 안 지더라. 이거를 선셋 시키겠다. 어떻게? 처음에 이걸 인정할 때부터 존속기한을 명시해버려요. 그리고 자, 존속기한 끝나면 자동 폐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폐기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주기적 심사를 통해서 재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존속, 심사 없으면 자동 폐기, 타당성 없어서 폐기, 재심사를 통해서
인정될 때만 존속합니다. 참고로 자, 일출법이 있어요. 선라이스로. 자, 이것도 결국은 힘 있는 부서의 예산은 사업은 안 줄더라. 아예 해 뜨는 걸 막아버리겠다가 일출법이에요. 일출법은 선라이스로는 선셋로를 보완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에서만 볼게요. 자, 전체 비교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통제지향이고 관리 기획지향이죠. 관리인데 감축관리죠. 그 다음에 성과관리죠. 이때 품목별로 분류하고 사업별로죠. 성과 단위인데 최종 산출물 사업 단위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분류하죠. 그 마지막에 엘리먼트가 우리나라 세세항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MB는 조직별로 가는 거고요. ZBB는 여러 경우 적용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얘는 프로그램별로 갑니다. 자, 예산 기관이 통자입니다. 담당 부처가 잡습니다. 스텝이 잡습니다. 라인이 잡습니다. 고위정책 담당자가 관여합니다. 라인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가고 미시, 미시, 거시, 미시 이렇게 되는데 상향식,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 상식인데 얘는 집권이죠. 얘는 하향식인데 얘는 분권이에요. 요거 주의하세요. 자, 책임은 분산적이죠. 왜? 회계 담당 공무원 미가변상해로 가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됩니다. 책임이 집중됩니다. 책임이 분산됩니다. 책임이 분산됩니다. 책임이 분산됩니다. 상향 하향을 우리가 처음 들을 때 말씀드렸죠. 조직론에서 직권분권하고 똑같이 보지 마시라고. 이때 상향 하향은 미시예산이냐 거시예산이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게 덜 헷갈릴 거라고 해드렸죠. 요거 주의하세요. 자, 뭐 성과예산제도인데요. MPB, 클린턴 정부 MPB, 그 다음에 부시 정부는 부시 주니어, 프로그램 예산제도. 오바마부터 또 이름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는 다 묶어서 결과지향 예산제도라고 부를 수 있고요. 기본 단위가 프로그램별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미션을 먼저 잡아야죠. 성과 관리의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 비전 제시하죠. 그 다음에 전략 목표가 나오죠. 그러면 각 부처 담당자 성과 목표 이때 성과계약서가 작성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편성 집행하죠. 아까 봤던 재정성과관리제도 봤던 내용 똑같이 가요. 측정평가에서 완료합니다. 연계합니다. 하향식 계산을 특징으로 하고요. 총액 계산이고요. 자율과 책임성 강조합니다. 장점 뭐가 나올까요? 총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성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단 성과관리 일반적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총론에 배웠던 성과관리 일반적 장단점인데 예산 파트니까 꼭 뭐가 들어가야 돼? 이 파트는 총재정규율, 그 다음에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 이걸 기본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뭐 한 번 이상 봤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면 자, 프로그램별로 작성을 해요. 이때 클린턴 정부가 도입했던 MPB에서 프로그램이란 산출된 비용을 그룹핑한 거다, 묶은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어세스먼트 레이팅 툴에서 보는 자, 부시 정부의 성과 예산제도 혹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란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 소득 증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 박물관을 만들어서 때로는 등대를 박물관처럼 해가지고 입장료 500원 받아. 입장료 안 받더라도 이걸로 관광객 꼬이면 앞에 헬스센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수입이 증가되겠죠. 이런 사업. 그 다음에 뭐 갯벌 관련된 뭐 등등등 3개 사업이 있어요. 이 3개 모두 어민 소득 증대 프로그램을 칩시다. 이거를 전체 뭐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PPBS 프로그램이란 PC 분석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랑 얘랑 같은 겁니까? 엘리먼트 중에서 유사기능 수행한 거 다 묶어버렸어. 그런 것들 뭐란다? 대충 보면은 서브 카테고리 정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 의미를 구분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참여정 예산제도 넘어갈게요. CBS만 잡아드릴게요. 자, 틀 잡는 거니까 경제 성질별 분류인데 이거는 자 예산이 국가 지정 지출이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LIBS, PBS, PPS, ZBB 같은 건 그런 정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예산 분류해서 해드렸어요. 경상 지출과 투자 지출을 구분해 가지고 각각 경상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분류 편성한다. 그래서 두 개로 작성 예산이다 해서 복식 예산이라 불러요. 자, 얘는 조세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얘는 아무래도 사회관이 잡으니까 항구적 이익이 된 사업이죠. 따라서 채권 발행이 적합합니다. 채권 발행이니까 정확한 채권 채무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복식 발생주의가 어울려요. 얘는 조세 수입이니까 현금주의 단식 부기가 어울려요. 자, 그 다음에 세대 간 부담 공평하는 장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도입하니까 자산관리 합리성과 균형 재정을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채권 발행이니까 재정 건전성 하는 단점이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요걸 도입했기 때문에 요것도 나와요. 일단 이건 제공된 정보로부터 오는 장점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채권 발행 자체에서 나오는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균형 예산을 지향해요. 올해 들어온 세입만큼 지출하세요. 얘는 경기라는 건 호황불황 쭉 나가죠? 그러면 이때는 긴축, 이때는 확대 지정, 긴축, 확대. 그러면 이때는 흑자예산, 적자예산, 적자예산이죠. 균형 재정을 장기적 균형을 추구하는 거죠. 불균형 예산이지만 장기 균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기 조절 기능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채권 발행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봤던 성과관리, 총론해 봤던 성과관리, NPM 성과관리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제도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일단 배득정 교수는 3+1 혹은 4+2라고 쓰기도 해요. 3+1은 하나, 둘, 셋 플러스 1 이렇게 잡는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MTF를 만들어야죠. 국가적 운영계획을 도입했어요. 단연대산의 장점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예산 편성은 탑다운으로 갑니다. 2004년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집행은 이렇게 갑니다. 각각 목표, 그 다음에 자율평가, 심층평가 이렇게 도입됐어요. 도입된 연도가 2000년 초반, 노무현정부 때라고 쓰면 되겠지 뭐. 노무현정부 때 3, 4, 5, 6이네요. 그 다음에 자, 얘는 2008년도 국가회계법 2009년부터 적용했어요. 어쨌든 자, 기획 수립하고요, 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 피드백하는 쪽으로 이렇게 틀을 잡았다는 거죠. 기출문제 보시면 얘하고 얘의 연계 방법 질문한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연계시켜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는 발생주의과 간 복식부기로 작성한 게 맞겠죠? 이 장단점은 이번엔 안 잡아드렸어요. 시간에서 한번 잡아드려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겠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07년도 그 명칭을 D브레인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필요한 정보가 전체 통합된 정보가 제공되고 국민에게까지 이게 공개돼야 되겠죠. 국회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틀로 일단 한국재정개혁이 이런 틀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빼놓고는 둘 빼놓고는 설명을 다 드렸네요.
국가재정 운영 계획도 자세히 잡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재무행정의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렸고요. 필요한 건 기본 개념까지 같이 해드렸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살을 붙이셔야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걸로 좀 살을 더 붙이는 걸로 그래 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